문제 2번입니다. 아래 A와 B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포의 종류이다 라고 했습니다. A는 지금 현재 세포 분열을 하고 있죠. 세포 분열 가능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가능한 세포는 줄기세포, 그리고 간세포. 간세포 같은 경우는 간의 일부가 잘리게 되면 그 잘린 부분에 간세포들이 이제 세포 분열이 가능한 세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생장인자의 도움을 받아서요. 자, 여기 있는 신경세포는 세포 분열이 가능할까요? 분열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0기에 있고요. 이미 분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세포 A와 B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세포 주기 조절 및 에너지 대사 유무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여기부터 먼저 할까요? 자, 차이점입니다. 세포 주기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A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이 가능하고요. 자,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G1, S, G2, M.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또 G1, S, G2, M.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포 주기 조절에서 모든 세포들은 각 주기마다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확인점이 있습니다. 확인 지점, 확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기라고 하면은 이제 DNA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죠? M기 같은 경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러한 것들이죠. G1기 같은 경우는 세포질의 양이 좀 커지고 단백질들의 합성이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S기를 좀 준비하죠. 즉 DNA 분열을 DNA 복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각각 시기에서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일어나는가 이제 확인하는 지점들이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확인점입니다. 그러한 확인 지점에서는 이 세포가 분열을 시작할까 아니면 시작하지 말까라고 하는 그런 걸 정하는 G1기의 한 부분인 확인점이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확인점에서는 이 세포가 실제로 다음 단계로 갈지 안 갈지 정해서 안 가게 되면 이제 G0기라고 하는 분열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즉 세포 주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A세포와 같은 경우는 세포 주기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G1S, G2, M기와 같은 세포 주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B세포와 같은 경우는 이미 분열이 다 끝났고 G0기에 머무르면서 세포 주기에서 빠져나온 상태다.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점인데요. 이제 두 세포는 에너지 대사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대사는 많이 들어봤죠. 에너지 대사는 에너지가 출입하는 그러한 화학 반응들을 얘기하겠죠. 결국에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한 물질 대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든 B든 에너지, 즉 ATP를 생성하기 위한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B는 A와 다르게 세포 분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신경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세포의 본연의 역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형태와 기능을 이렇게 분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하는 일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성해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면에서는 똑같이 활발하게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A와 B 중에서 어떤 세포에서 유래될 수 있는지 추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암세포는 세포 주기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포 주기 조절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 주기 중에 확인 지점에서 보통 잠깐 멈췄다가 확인이 끝나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확인 지점이 아닌 그런 아무 데서나 멈춰서기도 하고 자기 제멋대로입니다. 세포 주기 조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암세포가 이 둘 중에서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이미 G0기로 빠져나온 이러한 세포가 다시 세포 주기로 돌아가서 세포 주기가 진행되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세포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죠. 우선 세포 주기 조절에 실패했다고 무조건 암세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세포 분열을 이제 왕성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는 종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양이 암세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양이 더욱더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제 전이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이 능력을 획득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되기 위한 그런 미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하기에는 A세포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따라서 A와 B 중에서 A세포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유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해당 세포, 이제 2번에 아저씨가 A세포라고 했잖아요. 이 A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을 세포주기 조절 및 에너지 대사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A세포는 세포 분열이 가능하지만 세포주기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고 세포주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점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즉 세포주기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암세포는 세포주기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춘다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멈추게 되고요. 에너지 대사면에서는 어떤 세포든지 살아있는 세포들은 에너지 대사를 충실하게 왕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암세포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세포 분열이 가능한 세포보다도 좀 더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포가 1개에서 2개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다른 일반적인 세포보다 좀 더 왕성한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긴 합니다. DNA 합성은 세포 분열의 필수적인 중간 과정으로 S기에 일어나죠. 세포 분열 시 DNA 합성이 저해되면 세포가 죽게 된다.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이 세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포는 노화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기 전에 2개로 불려놓고 그리고 죽기 전에 또 2배로 불려놓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DNA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와 같은 경우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엄마세포라고 하죠. 모세포로부터 계속해서 딸세포가 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제 무제한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헨리 에타 락스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1951년 정도에 이 여성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겨놓은 그 암세포가 있었습니다. 그 암세포를 그 담당 의사가 동의를 그땐 구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암세포를 몰래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걸 헬라세포라고 합니다. 이 헬라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 연구에 쓰이게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저씨도 헬라세포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 세포주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 헬라세포라고 치면 헬라세포가 지금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1년도에 이 여성분이 희생을 통해서 남겨놓은 이 세포가 여러 연구에 쓰이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헨리에타 락스의 유전자가 아직도 여기 있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세포 분열 시 DNA 합성이 저해되면 세포가 죽게 된다. 이를 활용하여 세포 B 주변에 존재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세포 내 모든 DNA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약물 DS를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DNA 스탑의 약자네요. 세포 B와 암세포가 약물 DS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B세포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암세포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DS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암과 암세포와 이제 B세포가 DS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DNA 합성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B세포는 이미 분화가 되어 있고요. 세포 주기에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DNA 합성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서울대에서는 점수를 반절만 줄 거예요. 여기 세포 내에 모든 DNA 합성을 저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단골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DNA가 과연 핵에 있는 DNA만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DNA는 동물세포에 있는 DNA죠. 미토콘드리아의 DNA, 그 다음에 핵의 DNA가 있습니다. 당연히 B세포도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으로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세포 안에서요, 개수가 좀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불어나요. 스스로 분열을 하고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DS가 처리됐을 때 B세포 역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의 합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결국 B세포가 살아있는 동안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DNA 합성을 저해하게 되면 더 이상 분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항암제 중에 여러 약물들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저해하기 위해서 DNA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로서 쓰이게 됩니다.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 PK를 호기성 세균의 대사물질로부터 발굴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호기성 세균의 대사물질로부터 발굴했다고 했을까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내부 공생설에 의하면 원래 호기성 세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떠돌이 호기성 세균이 원시 진핵세포를 만났고, 원시 진핵세포가 이 호기성 세균을 꿀꺽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핵밖에 없었고, 그 원시 진핵세포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원시 상태인 호기성 세균을 꿀꺽한 거죠. 그런데 이 호기성 세균이 산소를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 같이 함께 살게 되었고,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부 공생설입니다. 자, 그러한 호기성 세균으로부터 물질을 추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에서는 이 PK라는 약물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약물 PK는 세포 B의 생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이다. 맞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약물 PK의 작용 방식을 체세포 핵분열 후기와 관련지어 추론하고 약물 DS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자, 후기는 방추사가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염색체가 이동할 때 방추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방추사의 구성 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미세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세포 골격 중에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골격입니다. 이 미세소관은 튜블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미세소관을 형성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분해되지 못하게 하면 이러한 염색체의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러한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약물로 개발된 텍솔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텍솔은 미세소관의 분해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때 방추사 미세소관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분해를 막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후기 상태로 진행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하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러한 미세소관의 포커스를 맞춰보고 이것은 호기성 세균이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에도 존재하는가 생각해보면 미세소관은 진핵생물에만 있죠. 그래서 이런 호기성 세균이나 미토콘드리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물 PK와 같은 경우는 방추사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염색체의 이동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 DS와의 차이점이 있다. 즉 미토콘드리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약물이다. 왜냐? 미토콘드리아에는 미세소관이 없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분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약물 PK는 일반 분열 세포 또한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대안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을 위해 암 환자 X와 Y의 유전체를 분석했는데 유전자 G5에 돌연변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G5 단백질은 세포 주기를 촉진하는 효소다. 실제로 세포 주기를 촉진하는 효소들은 많이 있고 그러한 효소들은 보통 인산화 효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포 내 단백질 스탑이 결합하면 활성이 저해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스탑은 저해제로서 기능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 X의 경우 프로모터 부위에서 환자 Y의 경우 단백질 암호화 부위에서 돌연변이가 발생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돌연변이들이 주요 단백질의 활성을 증가시킬지 혹은 감소시킬지 예측하고 가능한 방식을 아는 대로 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X와 Y는 모두 암 환자입니다. 즉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세포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5 단백질과 같이 세포 주기를 촉진하는 그러한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G5 단백질의 활성은 증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저해제는 두 가지 종류를 배웠습니다. 경쟁적 저해제와 그리고 비경쟁적 저해제가 이제 있죠. 우선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저해제 중에서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저해제가 모두 활성 자리에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적 저해제가 아니라 비경쟁적 저해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경쟁적 저해제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 말입니다.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에는 G5 단백질이 기질과 요 저해제 스톱 단백질이죠. 요거를 활성 자리의 부위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때 G5 단백질이 기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이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X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프로모터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프로모터의 이상으로 인해서 G5 단백질의 활성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프로모터는 어떤 단백질이 결합하나요? 그렇죠. RNA 중합효소가 결합을 하죠. 이 RNA 중합효소와 프로모터가 이전보다 좀 더 잘 결합을 하면서 G5 단백질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활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X 환자의 경우 RNA 중합효소와 프로모터 간의 친화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프로모터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모터에 염기서열이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RNA 중합효소와 굉장히 잘 결합하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요, RNA 중합효소가 전사인자들을 대동해서 프로모터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사이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프로모터와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친화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Y 환자입니다. Y 환자의 경우 주요 단백질의 아모아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단백질에 무엇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바로 아미노산 서열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는 주요 단백질의 모양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말과 같습니다. 무조건 아미노산 서열이 변화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주요 단백질 활성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구조가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적 저해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스탑 단백질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변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질과 이 저해제는요,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화 부위에 결합하는 그러한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조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게 되었다?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로 보는 것보다는 비경쟁적 저해제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단백질이 스탑 단백질과 결합해서 비활성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그러한 단백질들은 비활성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탑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활성화 부위가 지금 기질과 결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이제 스탑 단백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주요 단백질이 액티브 사이트가 이렇게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활성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자 X의 경우 프로모터의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모터 변화로 인해서 RNA 중화부족, 그리고 덧붙이자면 전사인자, 이런 것들과의 친화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프로모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환자 Y입니다. Y는 역시 아까 경쟁적 저해제에서 봤듯이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가 생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경우에 주요 단백질의 구조가 변했을 텐데요. 이때 강력하게 이제 의심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비경쟁적 저해제와 결합하는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만약에 사라졌다면 스탑 단백질은 여기 있는 이 부위와 결합을 해서 이 주요 단백질을 비활성형으로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요 단백질은 활성형을 띠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문제 2번은 생명과학부와 그리고 농대의 식물생산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그리고 생물교육과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